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계속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일주일간 잘 쉬셨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같이 하시게 될 선생님도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대화를 나눌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문제총 정리 강의, 이제 오늘 개강하는 날이고, 이제 문제총 정리 강의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OT가 있을 거고요. 이제 오늘만 이제 형성평가 문제가 나가는데, 이거는 앞선 것부터 이제 이론 강의 쭉 수강하신 선생님들 복습 자료로 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형성평가 자료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차 나가는 자료는 이제 문제지, 해설지, 그리고 보충 문항 자료지, 그 다음에 보충 문항 답안지, 그렇게 4가지로 세팅돼서 나가고, 그 다음 주차 선생님들이 풀어 오실 문제지 하나가 더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나간 것은 심리학개론 문제지, 그리고 심리학개론 해설지, 그리고 심리학개론 보충 문항이랑, 그 다음에 답안에 관한 빈칸 자료 넣는 거, 그 다음에 보충 문항 답안지, 그리고 이제 성격심리학 문제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잠깐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심리학개론 문제총 정리 보충 문항 및 답안 빈칸 자료, 요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충 문항 및 답안 빈칸 자료.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올해부터 조금 더 복습 자료로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 이제 추가적인 것들이 더 세팅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제일 1파트 심리학개론 문제 총정리 들어가면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부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푸시고 나면은 거기에 해설지가 나가죠. 거기에 이제 답안이 있고 예시 답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자료가 밑에 박스로 나가게 돼요. 그럼 그걸 풀고 나셔서 선생님들 이제 그 1페이지 그 보충 문항 및 답안 빈칸 자료를 보시면 1번 문항에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로치기가 되어 있고요. 가로치기에 선생님들이 들어갈 만한 키워드, 그것들을 갖다가 쓰시면서 복습으로 하시면 되고, 정답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제 우리가 사실 문제지에 이미 쓸 수 있게끔 이제 가로가 나가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연습하시도록 해설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 다시 밑에 가로로 나갑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을 푸시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에 대한 빈칸 자료 답안을 쓰시고, 해설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 빈칸에 대해서 키워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키워드 가로치기에 해당하는 정답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해설지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해설지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본 문항이 이제 풀고 나셔서, 다시 말해서 문제총 정리 문제를 풀고 나셔서 보충 문항에서 보충 문항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지에 보시면은 심리학개론 문제총 정리 문제지에는 기본 문항, 기출 심화 문항, 심화 문항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 문항은 기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지만 우리가 봐둬야 되는 문항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심화 문항은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심화돼서 한 번 더 풀어봐야 되는 문항들. 그 다음에 심화 문항은 조금 더 통합형 문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해당하는 것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덜 중요하고 세부적인 거,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이 보충 문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충 문항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연습하면 좋겠는 이제 좋은 문제들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풀어보실 수 있으면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충 문항의 정답에서는 따로 답안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에 이제 번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답안지 정답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매주차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 구조화 지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핵심 구조화 지도 꼭 구매해서 갖고 계셔야 되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선배들 다들 핵심 구조화 지도 많이 활용하셔서 합격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본인이 스스로 만드셔도 좋고요. 근데 핵심 구조화 지도를 잘 자기 걸로 소화하셔서 고득점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핵심 구조화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수업에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총정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핵심 구조화 지도의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미니 구조화로 이제 심플하게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구조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답안을 선생님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이 진행이 된다. 오늘은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들 문제들을 어떻게 해와야 되죠? 풀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바로 해설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스터디, 이제 하반기 스터디는 방식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가 만약에 안 꾸려져 있는 선생님들 중에 스터디를 원한다. 그러시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스터디를 구성해 드릴 수도 있고 추후에 이제 구성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 스터디 는 선생님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좋은데, 많이 선배들이 하셨던 방식은 이제 문제별로 이렇게 잘라서 선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안 분석을 해갖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론들을 정리하고 답안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리듯이 서로에게 이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원래 선생님들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배우는 입장보다 선생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죠? 가르칠 때 기억이 더 잘 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제 이 문제가 왜 정답이 이런지, 이론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스스로 이제 구조화를 먼저 해보고 나서 문제에서 분석을 해서 정답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문에 활용해서 정답의 근거들을 찾아 쓰시고 이렇게 이제 답안을 쓰시면서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서로 스터디원들끼리 인출 전략들을 세우셔서 한번 정리하는 인출들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퀴즈식으로 내서 한 번씩 돌려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질문을 해서 정답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핵심 키워드를 갖다가 서로 이제 밴드 같은 데 올려서 그 핵심 키워드를 갖다가 이어서 이제 말하는 방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 보충 자료를 활용하셔서 여기 괄호 안에 키워드를 한번 돌리는 방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총 정리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게 하는 과목입니다. 이거를 다 해야 돼? 라는 마음과 함께, 그런데 이거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 이제 두 가지의 마음 속에 늘 내적 갈등에 시달리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뭔가 슬퍼져요. 점점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퍼지는 걸, 나 이거 다 모르는데? 뭐 이런 마음부터 이제, 나 이것도 못 푸나? 뭐 이런 생각부터 점점 슬퍼지세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다시피, 이제 정답을 정확하게 다 쓰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총량질에서 굉장히 많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뭐 부주의적 맹시부터 그 다음에 뭐 선택적주의 이런 문제들,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 다 문제총정리에 자세히 다루었던 문제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는 다 이렇게 선별하지 못했던 부분은 문제총 정리해서 해주게 되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한번 훑어 가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사항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직강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우리가 이제 가볍지 않지만, 가볍게, 가볍지 않겠지만, 마음으로, 마음은 가벼우셔야 돼요. 항상. 아셨죠? 그죠? 그래서, 안 풀리는데 하면서 내 마음을 점점 어둡게 한다고 한들 나아지는 것이 없죠? 생기는 것은 스트레스와 이제 골병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즐겁게 가볍게 하시면서, 이제 내용들을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요거 한번 이제 같이 구조화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구조화 정리를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요것이 무슨 내용이야 잘 와닿지 않아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 가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도를 만들어서 논리를 연결하고 생각을 연결하구나.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 이론에서 정교화 전략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우리가 기억에 잘 남는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의 인간은 이제 그 뉴런으로 신경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뉴런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조금 기출에 관해서 이거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조화지도 1페이지를 보시면 자율신경계 통제에 대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2022학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가지고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때 이제 배 쪽 미주신경계와 등 쪽 미주신경계라는 부분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따 같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의 신경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런이 어떤 것과 관련이 높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 약물과 관련이 높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뉴런은 뭡니까?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죠? 신경계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얘네들 무엇과의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뉴런이 연결이 돼서 세포 간의 정보 전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뉴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모양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쭈뼛쭈뼛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상돌기라고 얘기를 했고, 요 안에 몸통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세포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정보를 받아서? 수상돌기에서 정보를 받아서 세포체를 지나서 요 가운데에 긴 거를 뭐라고 그랬죠? 축삭이라고 그랬죠? 축삭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동그라미가 닿여 있는 것은 뭐가 되죠? 종말 단추라는 것에 해당하는 거기까지 정보가 이 하나의 몸통에서 지나가서 연결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상태를 설명한다 그랬죠. 정보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무슨 전이 상태? 안정전이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정전이 상태는 뉴런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축삭의 외부와 내부의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 마이크로볼트에 해당하는 전이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극을 이렇게 주기 시작해서 얘네들이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경충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신경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상태를 무슨 전이 상태? 활동전이 상태다. 그러면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태는 둘 중에서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활동전이 상태일 때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기자극처럼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전기자극이 오게 되면은 어디에서? 종말단추에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종말단추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냅스 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안에 시냅스 소낭이라는 것이 있고, 시냅스 소낭에 매우 중요한 게 들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활동전이 상태에서 이것이 전기자극이 오게 되면 시냅스 소낭이 어떻게 됩니까?
팍 터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종말단추 안에서 팍 터져서 그것이 어디로 훅 뿌려지게 됩니까? 시냅스로 훅 뿌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냅스라는 것은 뭡니까? 뉴런이랑 뉴런은 서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뉴런과 뉴런은 붙어 있다 그랬어요?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떨어져 있어요. 종말단추와 종말단추 사이에는 굉장히 작은 틈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 간격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냅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냅스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틈이 있는 그곳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시냅스라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 정보 전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정보 전달을 주게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냅스는 신경세포 간의 신경 충동이 전달이 되는 부위인데, 이러한 전달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뉴런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시냅스 소낭에는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결국 시냅스에서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봤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달려오는 걸 봤다? 무서워! 라는 행동 반응으로 오게 하는 것은 나에게 시각 정보와 뇌에서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뇌에서의 어떤 그 통제나 정보 처리,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무서워라는 행동까지 연결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게 하는 정보 전달의 과정을 이제 이러한 시냅스에서 짜자자자자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뭐가 문제가 생겨나서 누가 역할을 잘못하면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그쵸. 신경 전달 물질이 역할을 잘 못하면, 얘는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겨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 세로토닌인데 얘네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파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의욕을 높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하고 무언가를 집중을 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하거나 이럴 때 기분 좋아서 고양이 되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과잉되면은 무엇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쵸. 조현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세로토닌은 무엇과 가장 관련이 높습니까? 그죠. 기분이랑 관련이 높아서 우울증이랑 관련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저하가 돼서 뭐가 생겨난다? 우울증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또한 세로토닌 분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것이 무엇과도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식욕과도 상관이 있어서 식욕이 저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 또 들어가는 것이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 계열, 이제 약물은 그런 식으로 돼요. 세로토닌 계열 약물, 노르에피네프린 계열 약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물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조절 작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연결을 해서. 근데 세로토닌 계열 약물이 들지 않으면 무슨 계열 약물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노르에피네프린 약물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르에피린 같은 경우에도 기분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는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공포증, 다시 말해서 PTSD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공포기억에 관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공포 기억을 하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거 있죠. 지대에서도 나올 거지만 뇌의 어떤 부분이 공포랑 관련이 있어요? 편도체랑 관련이 되어 있죠. 편도체 옆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변형계 안에서? 해마가 나와 있죠. 해마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학습과 기억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공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정서와 관련된 건 뭡니까? 편도체죠. 얘네들이 붙어 있다는 것은 공포는 기억을 같이 잘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마가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글루타메이트랑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1번 문제. 1번 문제 선생님도 오늘만 시간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볼까요?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명칭을 쓰고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거는 이제 어렵진 않죠. 그런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묻고 있는가는 내담자 증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소정이는 학업 동기가 떨어져서 이제 성적이 매우 저하돼서 상담에 의뢰가 됐습니다. 여기서 눈물이 나고 무기력하고 수면량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요것은 대표적인 우울증의 증상이죠. 그죠? 이러한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이죠. 몇 주 이상 진행이 되죠? 2주 이상 진행이 되는데 3, 4주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인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진행이 됐으므로 이것은 주요 우울장애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주요 우울장애이면 이것과 관련된 것은 기분과 관련된 세로토닌과 노르에프네프린이 여기에서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이겠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랬는데 맨 아래로 가시면은 기분과 각성,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르에피네프린이고, 기분과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섭식과 관련된 것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최근 들어서 조현병과도 관련성이 있게 나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에 해당하는 것은 노르에피네프린이고 기억은 세로토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작이라는 약물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들 프로작이라는 명칭은 알아두세요. 가장 유명한 이제 우울증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데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는데, 이 뉴런은 아까 서로 붙어 있지 않다 그랬죠? 뉴런과 뉴런 간에 틈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냅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공간은 시냅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공간에 분비되는 물질이 무엇이라고 했죠? 신경전달 물질인데, 신경전달 물질이 이 틈 속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그랬죠? 정보 전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랬죠. 뉴런 간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소정의 증상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이란 말이죠.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 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프로작이라는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이 뉴런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신경전달 물질이 좀 더 오래 남게 하는 역할을 하죠. 요거 완전히 정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재흡수 억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흡수 억제제라는 것은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종만단추예요. 그리고 시냅스 후 뉴런에 해당하는 이제 수상돌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죠? 요게 사이에 있는 틈이 뭐라 그랬죠? 시냅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신경전달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시냅스 손상이 터지면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냅스 후 뉴런, 이 정보를 받아야 되는 뉴런에서 뭐가 있느냐면 수용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수용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가 부착이 되어야 된다? 신경전달 물질이 부착이 되어야지만 얘가 신경충동이 일어나서 정보 전달이 이어서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재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신경충동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이 세로토닌에 해당하는 것이 다시 여기에 흡수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막아준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계속 뭐가 남게 한다? 세로토닌이 남게 한다. 그래서 계속 시냅스 후 뉴런에게 자극을 주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세로토닌 분비량이 많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세로토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작이라는 약물은 소정의 증상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뉴런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신경전달 물질이 좀 더 오래 남게 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억과 니은과 뉴런의 개념을 적용해서 밑줄친 부분의 작용을 소정의 증상이 호전된 이유를 써라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어서 우울증이 발생을 하는데 프로작은 시냅스 후 뉴런과 전 뉴런 사이에서 분비가 되는 세로토닌이 재흡수를 방지해서 우울증을 호전시키는 약물이다. 요 정도로 같이 조합을 해서 쓰시면 충분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 문항은 그냥 참고로 체크를 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뉴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었죠, 선생님들? 그쵸.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운동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이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런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뉴런은 감각 뉴런. 그 다음에 행동을 하거나 근육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은 운동 뉴런.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을 강아지를 봤는데 강아지를 보고 도망가야 되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을 시켜야 되죠. 이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뉴런? 연합 뉴런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외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글루타메이트랑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감마 아미노낙산, 뭐 도파민, 엔도르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들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글루타메이트, 도파민, 엔도르핀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글루타메이트는 아까 이제 공포기억과 관련되어 있어서 PTSD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도파민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랬죠? 행복과 의욕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과잉되면 조현병이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감마 아미노삭산은 이제 이완이랑 진정, 그 다음에 불안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불안증 치료를 하는데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고, 파킨슨병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도르핀을 이제 추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구조화에는 굳이 엔도르핀을 안 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도르핀을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할 건데, 엔도르핀과 관련돼서 이제 자해 문제 치료와 관련된 것이 엔도르핀 작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엔도르핀은 행복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아편 치료제처럼 고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엔도르핀은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면서 고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